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뭐 EMI, EMC 노이즈 저감 대책의 이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뭐 늘상 하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이제 EMI 쪽이 좀 난해하죠. 네, 난해한 이유는 시스템마다 이게 노이즈 양상도 다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뭐, 원론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려서 저감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노이즈 저감 대책을 잘 하려면요. 이론적 배경이 잘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응용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들, 전자회로, 전자기학, 회로 이론, 이제 안테나 공학, 뭐 물리전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상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또 생짜로 처음부터 보긴 또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계속 그 이론서를 좀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EMI에 필요한 이론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면서 뭐 기술 교육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전자파 기술원이라든지 저희 회사의 그 온라인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기관들의 그 기술 교육 과정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이론들을 습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례는 어디서든 강의를 하기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작권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전자파 기술원 쪽에 있어요. EMTI. EMTI. 예, 그래서 EMTI 쪽에 그 가보시면 emti.or.kr 전자파 기술원일 거예요. 뭐 거기 가셔가지고 그 실제 사례들 한번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 사례 보시면은 얼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여기 있는 내용하고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걸 디버깅을 하시기 위해서는 노이즈 측정 솔루션이 필요해요. 이 장비 없이는 못 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아니면 경험이 해박해서 뭐 딱 그 적기적소에 이렇게 훈수 두듯이 딱 둔다든지 할 수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보이지 않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장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장비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소개드리는 건 저가 솔루션을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거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SIPI, EMI 연관성인데요. 일단 SI는 뭐냐면 시그널 퀄리티, 정보 신호를 목적지까지 왜곡 섬실 없이 잘 보내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겠죠. 문제점을 클리어하면은 그게 대응책이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미션 시그널의 퀄리티, 퀄리티, 그 다음에 리플렉션. 요게 이제 두 가지가 그 문제가 되는데요. 선로에 신호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반사가 생기더라. 이 반사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임피던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 시그널의 임피던스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 뭐 예를 들면 뭐 50옴 라인 하잖아요. 근데 60옴이라고 해보죠. 60옴일 때 이 시그널은 그걸 잘 못 지나가는 임피던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입사파하고요. 반사파하고 반사파하고 중첩이 되거든요. 중첩이 되면 여기서 왜곡된 파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로 설계가 잘 되어야 되겠죠, 일단.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토크는 뭐냐면요. 근접 선로에서 나타나는 노이즈 현상. 신호가 이렇게 그 선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호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찍어보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튀는 파형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클리어를 해야 되겠죠. 디퍼런셜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그 노이즈를
저감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노이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개의 신호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신호를 써요.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을 써서 신호를 이동시키죠. 예전에 이제 차동 증폭기가 요 내용이기는 해요.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PI는 뭐냐면은 전원 신호를 목적지까지 신호 왜곡 손실 없이 잘 보내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항에 의해서 그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고요. 인덕터에 의해서 요동치는 리플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라운드 바운스라는 게 있죠. 그라운드 바운스는 그라운드 흔들림, 그다음에 파워 플레인의 임피던스, 그다음에 IR 드로, 그다음에 레일 콜랩스. 이제 파워 플레인의 임피던스는 얼마여야 되나요? 얼마여야 될까요? 0옴이어야 돼요. 예, 그라운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야지 전류가 잘 흐르게 될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IR 드롭은 뭐냐면은 전압 강화를 의미합니다.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레일 콜랩스는 충돌. 그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이제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 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게 이제 흔들리는 현상. 예. 예. 요게 인덕턴스나 레지스턴스에서 이제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SN은 시뮬테이니어스 스위칭 노이즈인데 동시 스위칭 노이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 스위칭 노이즈. 그래서 요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온오프 소자가 계속 온오프를 할 때 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의 그 기생 성분이 존재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흔들린다. 라는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SIPI라는 건 설계 방법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I가 발생을 하는데요. EMI라는 거는 뭐 기본적인 개념은 A 기기, B 기기, A, B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전자파가 이제 인터퍼런스,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퍼런스가 비기기에 넘어가서 침해하는 현상이에요. 침해하는 현상. 그래서 EMI.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를 또 EMI로부터 강인하게 동작시키게 하는 방법론이 EMS.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EMI는 기본적으로 전자파 간섭원이에요. 내가 쓰지 않으면은 다 간섭원이죠. 예. 그다음에 요거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두 가지, 루프 형태하고 폴 형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노이즈 대책 방법론은요,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라운딩, 필터링, 쉴딩, 예, 요게 가장 기본 개념이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게 PCB 설계죠. 회로 설계까지는 뭐 누구나 다 하죠. 예, 왜냐하면은 레퍼런스 보드가 있잖아요. 레퍼런스 보드를 그대로 뜨면은 당연히 그대로 잘 동작을 해요. 그렇게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로 오류 없이예요. 그러니까 오류라는 표현은 EMI에 문제점이 없이, 노이즈 없이, 예, 노이즈가 있다고 해도 잘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B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또 그 여러분들 쓰는 것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이 사이즈마다 또 똑같이 떠도요. 사이즈를 다르게 해버리면은 예, 문제가 다르게 양상들이 나타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류 흐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요. 그래서 전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류 흐름이라고 하면요. 플러스 라인에서 가서 마이너스 라인으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라운드의 경로가 바뀐단 말이죠. 예, 경로가 바뀌면은 레지스턴스로 느낄 거냐, 인덕턴스로 느낄 거냐, 요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하나 또 미리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회로 PCB 보드상에는요, 몇 종류의 그 전류가 흐를까요? 네, 두 종류예요. DC 전류,
AC 전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품 선정도 중요하죠. PCB 아톡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뭐 회로 설계, 노이즈 대책 방법론이니까 요게 중요도가 높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이즈 발생 원리는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예, 전화번이 있고, 로드가 있고, 로드가 있고, 로드가.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전류가 다시 그라운드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시그널에 흐르는 전류하고 그라운드에 흐르는 전류가 같죠, 기본적으로. 근데 같지가 않아요, 실제 회로는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노멀 모드 커런트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요. 전류가 가요. 근데 여기 안에서, 그라운드 내에서 그 루프가 형성이 됐어요. 즉, 노이즈 전압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라운드는 얼마라고요? 0볼트인데 0볼트 아닌 값이 생겼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 이렇게 노이즈 전압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프를 보면은 이 안에서도 루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전류 흐름이 같아져 버려요. 시그널에 흐르는 전류, 그라운드에 흐르는 전류. 이런 식으로 같아져 버려요.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가 이제 노이즈 전압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발생 원리의 가장 기본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EMI 차트인데요. 주파수 차트, 볼테이지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볼테이지에서 X축, Y축이에요, 지금. 그래서 호리젠탈, 버티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그 커먼 모드 노이즈가 많아져 버리면요. 요 노이즈 레벨 자체가 위로 많이 올라가요. 그라운드가 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는 커먼 모드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전문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230메가 언더로는 전원 노이즈이고요. 이쪽은 이제 통신용 노이즈예요. 인터페이스 통신들, 노이즈들. 체배 형태로 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 위로 많이 솟구쳐서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라운드에 의해서 나타나는 노이즈 양상하고요. 실제 어떤 그 클럭과 같은 노이즈원을 치고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노이즈 발생 양상들이 요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해서 잡아주는 부위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조금 경험치는 필요하긴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상에서의 리턴 전류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요거는 한 200메가, 230메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올 때 레지스턴스가 낮은 경로, 레지스턴스가 낮은 경로로 되돌아오고 여기서는 인덕턴스가 낮은 경로로 되돌아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 전류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슬롯이 생겼다 하면은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다 이렇게 그 피해서 흘러요. 피해서. 예, 피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 그 고주파에서의 전류 흐름인데 디지털 시대는 고주파죠. 여기가 DC 신호고 여기가 AC 신호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튼 간에 이게 드라이브 IC, 리시브 IC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가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 다음에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슬롯이 생겼잖아요. 슬롯이 생겼으니까 여기를
바로 그 선로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선로 밑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슬롯을 지나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인덕턴스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로 인한 문제점이 이와 같이 도시가 된다. 요 점선 부분은 원래 파형 이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뭉그러진 부분들은 그 이 슬롯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파형이에요. 왜곡이 된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W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 흐름에 따른 자개 분포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요 안에서 중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로는요, 어떻게 될까요? 예, 사이드로는, 예, 상쇄가 돼버려요. 벡터량이기 때문에, 예, 서로 상쇄가 된다. 그럼 이 사이드 쪽에는 노이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뭐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노이즈인 거거든요.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시죠. 밑에 그림에서는요. 전류가 지나간다. 여기에 요 중간에는 상쇄가 되고요. 이 사이드 쪽에서는 감쇄가 돼요.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드 쪽에 중첩이 되니까요. 요 마그네틱 필드는 살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노이즈, 불요 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요 전류. 그래서 이 불효 전류는 없애줘야 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없애줄까요? 예, 어떻게 없애줄까요? 요 그라운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라운드 부분을 채워준다. 그라운드 부분을 채워주면 요 불효 전류는 다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이야기인데요. 이 특성 임피던스는 이해를 해 보시면은요, 어, 여기에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선로의 어떤 이미지 점에서도 임피던스 측정을 해도 항상 균일한 임피던스를 가질 때, 균일한 임피던스를 가질 때 임피던스 값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55ohm인데요. 55ohm은 33ohm이 전력 전송에 좋고요. 그 다음에 75ohm이 영상 신호 같은 신호 전송에 좀 좋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전류 전송이 좋은 게 낮은 임피던스, 전압 전송 좋은 게 조금 높은 임피던스. 이 중간 값을 따서 55ohm으로 산업계 표준으로 만들어 놨고요. IC의 인아웃풋 임피던스를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55ohm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부 임피던스 값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자, 여기 중간에 한번 제가 60ohm이라고 해볼까요? 60ohm, 여기. 그러면 선로의 불연속 경계면이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죠. 형성이 되면은 입사되는 신호하고 반사되는 신호가 어떻게 되나요? 서로 중첩이 돼요. 그래서 원치 않는 왜곡된 파형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예, 50ohm. 자, 하나 먼저 얘기 드려볼까요? 요 왜곡된 파형을 잘 보시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신호가 왜곡 손실이 일어났죠. 그죠? 두 번째로는요. 이게 뾰족뾰족한 게 다 고주파수예요. 높은 주파수는 EMI로 외부로 라디에이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EMI1으로 동작을 해요. 세 번째는요. 저런 전압의 이제 이런 이제 그 신호의 변화치는요. 결국은 전원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그 50ohm의 의미인데요. 50ohm은 한쪽 포트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가 그 다음에 어떤 신호가 막 들어와도 반사를 안 일으키게 만드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버슈트 현상인데요. 오버슈트, 이 파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 낮게 나타나는 현상. 여기 낮은 쪽에서 슈트하는 현상, 언더슈트, 요거 오버슈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오버슈트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댐핑 저항이거든요. DAMPING, 댐핑 저항. 예, 댐핑이 뭐냐면 감쇄 진동이에요. 감쇄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디지털 신호에서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냐면, 선로의 임피던스 부정합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로의 부정합.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요. 이렇게 뾰족뾰족 되어 있는 거는요. 인덕턴스 문제. 예, 인덕턴스 문제로 인해서 인덕턴스가 많아서 발생을 해요. 전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형. 그림이 좀 이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잘 안 나오나요? 다시. 이렇게. 예. 요게 뭐냐면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형이죠. 지연된 파형. 보신 적 있나요? 예, 그래서 이 디지털 파형을 보고요. 노이즈가 어떤 문제로 있는지,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을 찾아야지 저게 감소가 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고주파 부분이거든요. 고주파. 예, 그래서 고주파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EMI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 하나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호의 매체 전달 특성인데요. 신호의 매체 전달 특성은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렌즈가 있고, 트랜스미션이 되죠. 빛을 쏴요. 렌즈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요게 렌즈의 투명도에 따라서 리플렉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써보면은 입사파는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러면 그 반사파를 줄이는 작업이 우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반사파를 줄이는 작업이 터미네이션 혹은 임피던스 정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려봅니다. 이 고주파 신호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왜 자꾸 고주파 얘기하냐? 이 디지털 신호 자체가 고주파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날라가 다니는 거죠. 자기 신호 안 맞아서 반사가 되거나 하면은 EMI로서 동작을 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부정합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놨는데, 요 부분, 요거는 이제 솔로 임피던스하고, 그 다음에 로드 임피던스가 맞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맞아 떨어지지 않았죠. 다르잖아요. 부정합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정합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예, 효과가 나타난다. 예, 댐핑, 오버슈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결국은 EMI1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연히 신호는 왜곡 손실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디퍼렌셜 시그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디퍼렌셜 시그널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저항으로서 이렇게 등가화 시켜놨고, 이게 IC 내부인 거죠. 그래서 이 IC 내부에서 플러스 1볼트, 1볼트, 마이너스 1볼트. 그 다음에 여기서 차를 해요. 차. 그러면 1볼트 빼기 마이너스 1볼트죠? 예, 2볼트예요. 2볼트. 예, 2볼트. 그럼 2볼트를 한다. 예, 2볼트를 하면은 이게 이제 고이득 처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하냐 하면은요. 그 노이즈에 강하다라고 표현을 쓰죠. 근데 전제사항이 동시에 같은 노이즈가 타야 돼요. 5볼트라고 해볼까요? 5볼트.
그럼 5볼트 빼기 5볼트, 0볼트. 자연스럽게 캔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류의 방향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른다. 대부분이 전류가 흘러요. 그라운드로 흐르지 않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전류 흐름에 따라서 아까 보셨죠? 전류의 흐름에 따른 자개 분포. 그래서 이 내부는 중첩이 되고요. 이 외부로는 예, 전자파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외부로 발산하지도 못하고 내부로 들어오면은 서로 캔슬레이션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구조다. 요게 이제 디퍼렌셜 라인이라고 시그널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에 요게 있어요. 요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지, 예,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전류가 있는 거죠. 이 중간에만. 그래서 라인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원 쪽에 이제 노이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전원에는 이제 인덕터가 있고 유도기 전력 현상 설명인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초기 상태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스위치 열린 상태겠죠. 네, 스위치를 순간적으로 닫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역방향적으로 전압이 형성됐다가 쭉 차요. 예. 차 나가고 있고요. 차 나가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작을 하죠. 전류가 계속 지나갈 거고 여긴 계속 차 오를 거고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려고 했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를 열었어요. 열었으면 이제 스위치가 이제 열린 상태니까 여기에 머금고 있던 전류가 빵 나갔다가 갈 공간이 없어서 다시 뒤로 백을 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예, 유도기 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예, 유도기 전력 현상이에요. 당연히 에너지 양만큼 크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사례인데요. 요게 이제 그 전원 쪽에서요. 예, 전원 쪽의 인러시 커런트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케이블이 되게 길어서 요게 길어서 이 단말기 안에 디지털 파형을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전압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결국은 이 긴 케이블의 인덕턴스로 되는 거잖아요. 긴 케이블이라는 건. 인덕턴스인데 인덕턴스가 많은 거이기 때문에 인러시 커런트 또한 크게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블에 커퍼시터를 하나 연결을 해주면은 이 부분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지연은 발생할지언정. 그래서 이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라인에서 전압 변동 감쇄. 예,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의 케이블 인덕턴스에 의한 변동분. PCB 트레이스 변동분. 예, 이런 변동분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중간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볼테이지 플럭츄레이션 혹은 커런트 플럭츄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또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내냐. 예, EMI. 예, 이 케이블 방사에 EMI가 포함되어 있죠. 네,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여기 리플 현상이 발생이 되고 수신단에서는요. 예, I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I 다이어그램도 예, 많이 이그러지는 거죠. 상황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스터 용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요 용어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이크로 페로때 나노페러때, 피코페러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근데 이제 용도가 다른데요. 이 벌크 같은 경우는 전류 서지에 의해서 전원 변동을 하고 이제 전압 변동이 되는 거를 감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개 부하가 연결이 돼 있어도 요 부하가 같이 끌었을 땐,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어, 요거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전원의 최대 부하가 연결된 경우, 모든 스위치, 동시 스위칭 될 때 필요한 전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레귤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VRM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IC, IC란 말이죠. 자, 1A라고 예를 들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묶였겠죠. 음. 그래서 뭐 300씩, 300ml씩, 300ml씩 이렇게 만약에 동시에 끌어간다고 하면은 이 VRM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류를 많이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걸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커패시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패시터를 쓰게 되면은 커패시터에 전화를 담아 놓잖아요. 예, 담아 놓으니까 여기서 가져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같이 동시에. 그래서 충분하게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 VRM, 레귤레이터 전원 공급기. 여기에서 온이 되어 있다가 오프가 됐어요. 그러면 이 IC가 죽어요. 그 이유는 인덕턴스, 이 내부 인덕턴스도 존재할 테니까 인덕턴스에서 유도기 전력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캡들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오프가 됐다가 온 됐다가 오프가 됐어요. 오프가 되면은 벌크캡도 전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전을 IC 쪽으로 할 거고 여기 방전 끝나면은 요 D캡에서도 이제 방전이 끝날 거고요. 그럼 IC에서의 공급 상태는 서서히 꺼지게 되겠죠. 서서히. 예. 그래서 요 디커플링 캡도 IC를 보호하는 역할. 예, 이렇게 표현들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디커플링 캡의 용도는요. 뭐 반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라는 뜻으로 쓰시면 돼요. 분리. 예, 분리. 그 다음에 이 버퍼링. 버퍼링은 아까 얘기했던 거. 예, 순간적인 전압의 변동에 의해서 IC가 안 죽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는 뭐냐? RF 노이즈 저감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전원회로 쪽에 특정한 그 피코 값이 존재를 한다 하면은 그 RF 노이즈 저감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또 반대로 EMI가 발생을 했을 때 바이패스 캡 같은 걸 써서 저감을 하기도 하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커패시터에 넣는 방법론이 PDN이라는 표현을 써요.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결국은 뭐냐면 이 레귤레이터하고 IC 사이에 커패시터를 얼마나 넣을 건지에 대한 설계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의 그 커패시터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PDM 방법을 쓰시는 게 좀 좋겠죠. 예, 전원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EMI 이야기인데요. 전자파 방사 원리는 뭐냐면요.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회로는 이렇게 로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 안테나 같은 경우는요. 예, 여기에 터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철사줄이니까 이렇게 꺾었어요. 꺾어서 계속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는 막 밖으로 못 나가고요. 이 전하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에너지 파동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에너지화 돼서. 그래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 말고 또 동시에 자기력선이 생기잖아요. 자기력선. 그래서 전자파가 외부로 발생하게 돼요. 진동이잖아요.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돌 던지는 부분은 움푹 내려가지만 그 계속 물결이 치잖아요. 그 에너지 현상 때문에, 에너지의 전달 때문에 파동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 안테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생겨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요게 안테나의 원리인데, 요게 이제 요런 구간들, 안테나 구간들이 존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M-1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뭐 학술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이제 디퍼렌셜 모드, 라디에이션, 커먼 모드, 라디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두 가지 모드가 혼재 있기 때문에 뭐 단정돼서 얘기를 하기 쉽지 않으나 여기 학문적으로는요. 요거는 이제 낮은 주파수, 요건 높은 주파수에서 존재한다. 실제 해보면 근데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분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씩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방사의 개선 방법 중에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라운드 플레인이고, 요게 이제 그 케이블 외쪽 외피나 요 부분은 블레이드예요. 블레이드가 금속체 차폐체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블레이드 부분에다가 뭐를 했더니 이렇게 그 금속으로 연결을 해놨더니 요 EMI가 상당히 줄어들죠. 예,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케이블하고 케이블 간의 그 연결은요, 상당히 잘 해야 돼, 잘. 잘이 되게 어려워요. 예, 그라운딩에 의해 잘 그라운딩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냐? 뭐 케이블 방사를 개선한다든지 EMI를 측정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EMI 챔버 가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 시간에 30만 원. 네, 이 정도 들게 되는데 이거를 그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분석을 해서 어 거기다 디버깅을 좀 하면은 그 감을 가지고 저기 어디야 챔버 가서 하시면은 굉장히 좋죠. 예. 빠르게 디버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은 프로브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펙트럼 분석기, 그 다음에 분석 프로그램. 예.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이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셔야 디버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EMI 프로브 증폭기,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신호가 아주 미약한 경우도 찾아낼 수는 있어요. 신호 발생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뭐 간략한 사양은 여기다 제시를 해놨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펙트럼 분석기나 EMI 프로브나 있으시면은 이걸 가지고 EMI 디버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됐고요. 궁금하신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보면은요. 뭐 EMI 개선의 실제 사례는 말씀드렸듯이 전자파 기술원에 그 쭉 문서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드를 그라운드에 써요. 안 쓰진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PCB 설계 시 쉴드 처리는 그라운드가 대부분 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면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뭐 추후에 뭐 저희 쪽에 문의를 한번 주시든지 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국제 인증 규격으로는요. KC 예. 그다음에 FCCC 예,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제교육의 가장 큰 규격이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는 또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은 하나예요. 예, 그 제가 얘기했던 KCC, FC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활용 방안은 이제 지금 저희는 지금 1시간 동안 맛배기를 보여드린 거고요. 뭐 조금 더 딥하게는 교육 과정들을 들으셔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듣든지 아니면은 그 외부의 EMI, EMC 저감 대책을 듣든지 아마 저도 되게 많이 이제 외부 기관에서 그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교육 기관 찾아서 가시면 무료 과정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EMC 디버깅 어떻게 해야 되냐? EMI는 당연히 그 노이즈 측정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해야 된다. EMS는 기본적으로 ESD 정전기 문제가 다예요. 그래서 그 TVS 다이오드를 잘 쓰시는 게 기본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EMI는 필터링은 필터하고 커패시터가 좀 줄을 이루고요. 그라운딩,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커패시터는 그 고주파 통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렬로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 얘기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50Hz 노이즈 감소 방법. 요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어떤 상황일지를 몰라서 다만 이야기는 이제 어차피 충전 쪽에 자석 적용 시 노이즈가 나온다. 양상을 봐야 되겠지만 그라운딩이 덜 돼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하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낮은 주파수, 상당히 낮은 주파수잖아요. 네, 노이즈 발생의 이유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건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되뇌어 보셔야 돼요. 노이즈 측정 방법은 예, 말씀드렸지만 그, 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외부 기관에는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있기는 해야 할 거예요. 노이즈 스캐너 장비 있는 데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감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딱 디파인 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라운딩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라운딩. 그 다음에 부품 배치입니다. EMC 최신 트렌드가 요새는 저거는 있네요.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그 방법론들은 조금 더 유행일 것 같고요. 뭐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좀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렌드? 이게 워낙 고전적인 방법론이고 테크닉이다 보니까 트렌드가 존재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데 EMC를 저감하기 위한 소자를 만드는 방법, 소재가 개선이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할 겁니다. 계속 소재는 발전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장비 없이는 검토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사례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저작권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EMTI라는 전자파 기술은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 선로를 통한 노이즈 발생 원인도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 알리 쪽 무선 통신이 포함된 제품의 방사성 방해. 이거는 그라운딩이 최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라운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선 통신에서는 송신 파워하고 수신 감도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수신 감도 쪽이 빠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긴데 수신 감도의 제일 원칙은 그라운딩입니다. 전체가 그라운드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지 시작이 돼요. 네, 뭐, 그 정도가 지금 질문사항으로 저한테 주신 걸로 보여지고요. 하나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EMC 엔지니어의 미래 성장 가능성. EMC 쪽은 뭐 발전 가능성은 좋은데 문제는, 어, 돈벌이가 되느냐. 이제 이 문제는 하나 존재를 할 것 같아요. 뭐, 여기 웹상이니까 말씀을 차마 드리기는 어려운데, 요거를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뭐 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나르 때 자격증은 보험 생각하고 그냥 공부 삼아서 하나 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MC에 좀 재미가 있다고 한번 따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권장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소프트웨어 툴은 많이 다루시는 게 좋아요. EMC 쪽 앞으로 세상 자체가 그 시뮬레이션 세상이기 때문에 예, 많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가 된 거예요.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세요? 뭐, 한 시간 내에 진짜 핵심만 딱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좀 확장해서 이야기들 더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참고하셔서 교육 과정들을 예, 참고하셔서 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상, 예,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질문 없으세요? 저 얼굴 빨개지도록 얘기했네요, 오늘. 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웹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질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